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입니다. 오늘 방송은 러시아와 중국의 협력 그리고 이에 관련된 푸틴의 놀라운 예측을 알아보겠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협력하고 있지만 이것이 다극체계로 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중국이 붕괴해서 러시아가 러중 협력의 가치를 독점하고 가라앉고 있는 미국과 함께 양극체계를 구성할 것 같습니다. 방송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제가 해임 취소 행정소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주가 제기한 터무니없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여기 후원 계좌 있습니다. 자율구독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모스크바에서 푸틴과 시진핑이 만나 글로벌 질서의 재설계를 위한 그들의 합의를 공개했습니다. 이것은 100년 동안 볼 수 없었던 사건이라면서 브라질의 저명한 언론인 페페 에스코바르가 이것을 얄타 회담과 동급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에스코바르의 논평을 소개하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세계 질서를 만들기 위한 1945년의 얄타 회담에 미국의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소련 지도자 조셉 스탈린, 그리고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이 참석했는데 이번 주 모스크바에서 있었던 글로벌 아젠다 설정에는 논쟁의 여지는 있으나 500년 만에 처음으로 서방의 지도자들이 참석하지 않았다. 이것은 시진핑과 푸틴이 공연한 일종의 다자간 다극쇼였다. 서방 예외주의자들은 이 모스크바 회동을 폄하했고 사실 지금 당장 글로벌 사우스를 위해 변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시진핑과 푸틴이 하려는 일은 정상회담 전에 이들이 직접 작성한 두 개의 논평에 자세히 설명했다. 푸틴의 미래 비전 논쟁은 미래를 향한 파트너십에 초점을 맞춰 중국 인민일보에 게재되었고 시진핑의 협력과 공동개발에 대한 비전은 러시안 가제트와 RIA 노베스트 웹사이트에 실렸다. 정상회담 시작부터 시진핑과 푸틴의 연설이 나토를 분노와 시기심의 히스테리적 광란으로 몰아넣었다.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 마리아 자하로바는 서방이 입에 거품을 물었다고 일갈했다. 월요일 러시안 가제트의 첫 페이지는 상징적이었다. 푸틴이 시진핑과 함께 나치로부터 해방된 마리우폴에서 주민들과 환담하며 여행했다. 그것은 요약하자면 워싱턴의 MQ-9 드론 공격과 국제형사재판소의 캥거루 재판부에 대한 간결한 대응이었다. 그것은 서방에게 너희들이 원하는 만큼 입에 거품을 물라는 태도였고 나토는 우크라이나에서 푸틴과 시진핑에게 완벽하게 모욕을 당했다. 시진핑과 푸틴은 첫 비공식 회담에서 4시간 반가량 대화를 나눴고 푸틴은 시진핑을 리무진까지 직접 모셔다 줬다. 이 대화는 실제 거래였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솔루션으로 시작되는 다극성의 윤곽을 만들었다. 예상대로 유출된 정보는 거의 없었지만 우크라이나에 대한 심층 교환에는 상당히 중요한 정보가 있었다. 푸틴은 워싱턴이 완강하게 거부한 베이징의 12개 항 분쟁 해결 계획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러시아 입장은 비무장화, 우크라이나의 중립, 러시아의 새로운 영토 인정은 철통같이 남아있다. 러시아 외무부는 향후 우크라이나 협상에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의 중립적 중재자 역할을 완전히 배제했다. 다음날은 에너지와 군사기술 협력에서 유라시아를 통과하는 무역 및 경제 회랑의 효율성 개선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비즈니스에 관한 것이었다. 러시아는 이미 투르크메니스탄과 카타르를 제치고 중국에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1위 국가이다. 대부분 시리아에서 중국 북동부 흑룡강성까지 이어지는 3,000km의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몽골을 경유하는 파이프라인이 빠르게 건설되고 있다. 하이테크 분야의 중국-러시아 협력은 1,650억 달러가 넘는 79개 프로젝트를 통해서 성사될 것이다. 액화 천연가스에서 항공기 제작, 공작기계 제작, 우주연구, 농업산업 및 업그레이드된 경제 회랑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시진핑은 1대1로 프로젝트를 유라시아 경제연합에 연결하고 싶다고 명시적으로 말했다. 중국은 이미 유라시아 경제연합과 경제협력 협정을 체결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사이에 달러화가 아닌 그들이 국가통화로 상호 결제를 향한 새로운 추진력이 있을 것이다. 푸틴은 새로운 기축통화에 대한 복잡한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 새로운 무역통화로서 중국 위안화 역할을 지지했다. 이러한 공동 경제 기업 공세는
서아시아와 아프리카의 광대한 지역을 재편하기 위한 공동의 러시아 중국 외교 공세로 연결된다. 40명이 넘는 아프리카 대표단이 내년 7월 제2차 러시아 아프리카 정상회담에 앞서 열리는 다극 세계 속의 러시아 아프리카 의회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시진핑이 도착하기 하루 전에 모스크바에 모였다. 러시아 연방의회 두마 주변 지역은 과거 소련과 매우 긴밀한 반제국주의 관계를 유지했던 비동맹 운동 시대를 방불케 한다. 푸틴은 1대1로 프로젝트로 인한 200억 달러 이상의 아프리카의 대중국 부채를 탕감하기 위해서 이 순간을 선택했다. 시진핑과 중난하에 즉 공산당 및 국가관리를 위한 중국의 중앙본부가 푸틴에 대한 배팅을 결정한 것은 중국 정보기관이 푸틴의 높은 인기와 다음 대선에서 그의 승리를 확신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이번 주 모스크바에서 탄생한 새로운 세계이다. 푸틴이 이전에 반식민 정책으로 정의한 변화가 다극 체계로 가는 길을 닦았다. 이제 팍스 아메리카나의 잔재를 제거하는 일은 돌이킬 수 없다. 여기까지가 러중 협력에 관한 페페 에스코바르의 논평입니다. 중국이 푸틴의 높은 인기와 그의 정치 권력 연장 가능성에 베팅을 했다면 푸틴은 중국의 어떤 측면에 베팅을 했을까요? 중국은 푸틴의 연속성을 예측했지만 푸틴은 중국의 불연속성, 즉 붕괴를 예측한 것 같습니다. 푸틴은 중국 경제의 붕괴를 예측했고 그래서 그는 시진핑의 방로에 앞서 1대1로 프로젝트로 막대한 부채를 안게 된 아프리카 40개국 리더를 모스크바에 불러 시진핑에게 200억 달러에 달하는 이들의 부채 탕감을 요구한 것입니다. 소련이 수십 년에 걸친 연평균 마이너스 0.23%의 총 요소 생산성 때문에 붕괴한 것은 이미 경제학계에서 공인된 정설입니다. 푸틴의 러시아는 2019년 3.318%라고 하는 매우 높은 총 요소 생산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9년 중국의 총 요소 생산성은 마이너스 3.319%입니다. 푸틴은 중국의 필연적인 붕괴를 예측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의 세인트루이스 연준에서 나온 러시아와 중국의 총 요소 생산성 데이터입니다. 러시아는 2019년 총 요소 생산성이 무려 3.318%이고 푸틴이 집권한 이래 계속 총 요소 생산성이 우상향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중국의 총 요소 생산성은 2019년 마이너스 3.319%이고 시진핑이 집권한 이래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푸틴이 시진핑과 아낌없이 협력하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중국이 붕괴하면 러중국 협력의 과실은 대부분 러시아에게 돌아갈 것이고 바로 이것이 푸틴이 러중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이유입니다. 푸틴이 위안화를 새로운 결제 통화로 지지하는 것은 결국 루블화가 위안화를 대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팍스 아메리카나가 떠오르는 러시아와 가라앉는 미국의 양극 체제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붕괴 이전 소련이 미국에 심어놓은 좌파 때문에 가라앉고 있습니다. 플로리다 주지사 론 데산티스가 트럼프를 기소하려는 뉴욕 지방검찰청의 검사 엘빈 브라그가 민주당을 지지하는 좌파 소로스의 돈으로 검사가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검사는 다른 좌파 검사와 함께 중범죄의 50%를 경범죄로 낮춰 미국을 제3세계 바나나 공화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바이든 경제는 재앙입니다. 고객에게 보내는 메모에서 JP모건 전략가들이 경기 침체를 피할 방법이 없을 수도 있다면서 은행 파산의 전염 와중에 대공황 이래 최악의 리세션이 찾아오고 있다고 경고했는데 백악관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We do not see a recession or a pre-recession. We see a strong economy, and it's because of the work that this president has done.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